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육군 전방 3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병역 자원이 줄어든 탓인데요. 전방으로 입대하던 예비역들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것 같습니다. 서부전선 전방사단인 1사단, 9사단, 25사단이 신병교육대대 임무 해제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징병제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징병제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간에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트려 드립니다. 이성구 박사의 거꾸로 경제. 방탄소년단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징병제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한편 현재 BTS 멤버들은 지난 11일에 RM과 V 그리고 12일에는 지민과 정국이 입대하면서 전원 국무 복무에 들어갔는데요. 끝나지 않는 징병제 논란 오늘 거꾸로 경제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이성구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BTS의 모든 멤버가 이제 입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군백기에 들어갔는데 군대 들어가서 공백기 되는 걸 군백기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예. 네. 입대를 이제 11일 입대 예정이군요. 입대한 게 아니라. 예. 이들 입대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좀 있죠. 임현 위원장하고 신원식 국방장관 사이에. 오늘 뭐 제가 사실 안보 전문가도 아닌데 경제 내지는 소비자 문제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죠. 네. 저는 그 두 의견에 다 부분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다 문제들이 있죠.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정말 그 기간 중에 훨씬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군대에 보내가지고 그다지 가치가 없는 일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저 자신도 군대 가가지고 대장 구두 닦는 일이 제 가장 주 업무였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뭐 그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건 아니겠고요. 그 다른 일들의 기회 비용을 생각해 볼 때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인요한 위원장 발언에 찬성을 하는데 방탄소년단이 몇 조씩 벌어오고 있는데 군대 보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문제는 그러면 비슷하게 돈 벌어오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줄 거냐. 그 기준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뭐라고 그랬죠? 신원식 국방장관은 BTS 같이 이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지고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말로 엄청난 국민적 가치다. 공익이다. 얘기를 했죠. 그 얘기도 맞는데 다만 문제는 앞으로 국방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종합적인 우리가 뒤에 조금 더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이 국방력이라는 게 단순히 휴전선에서 지키고 보병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능력이 되는 시대에 그런 식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국방력이 약화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역 군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이게 질문인데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좀 어렵죠? 추가 힌트 드릴게요.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고요. 줄임말로 두 자 만들면 됩니다.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요한 혁신위원장처럼 방탄소년단이 몇 조씩 벌어오는데 군대 보내면 안 된다 이런 의견에 찬성하는 분도 있고 국방장관처럼 반대하는 분도 있겠어요. 그러면 뭐 다른 뭐 세븐틴 같은 다른 그룹 멤버는 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야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안 가는데 동메달을 따면 가야 되느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좀 보지 말자.
저는 형평의 관점에서 조금 보고 싶은데 사람들은 형평의 관점 그러면 다 군대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는 안 그렇다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은 그 군대 가는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기에.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방탄소년단 그러면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성취를 했기 때문에 군대를 가가지고 멋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가 한국에서의 인기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갔다 오는 거가 뭐 현빈 이런 이미 잘 알려진 스타의 경우 군대 갔다 오니까 인기가 더 좋아지거든요. 잘하고 있죠. 예. 네, 갔다 와서. 근데 그 시절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응시해야 됐을 또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날아가 버리고 그런 기회까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스포츠 스타의 경우도 군대에 그런 그 스포츠 하는 무슨 팀이 있을 때는 군대 가서도 자기의 경력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형평의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그냥 군대에 무조건 같은 시기에 가니까 평등하다가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큰 부담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부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병역에 대해서도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생각인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에 중요한 사람들은 좀 빠지고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봉사하게 하고 네. 그 시기에 가더라도 정말 아까 뭐 신원식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난 군대 가가지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하는 거가 자기 가치인 사람들은 또 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 예. 해라.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선택이기 때문에 네. 정부가 심사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유료 문자 샵 091이나 TBS 앱 유튜브를 통해서 징병제와 관련한 모든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군대 가야 된다. 보통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요. 공정과 형평의 관점에서 징병제는 꼭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저는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 형평에 기존에 어긋난다.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징병제가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똑같이 시키는 게 그게 형평이 아니다. 아니죠. 네. 근데 한국은 언제부터 왜 징병제를 하게 됐나요? 뭐 우리가 이제 건국 이후 처음에는 이제 일제 그것도 잔재다 그래가지고 없앴어요 잠깐. 그런데 곧바로 6.25가 터지니까 사실 전시라는 상황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지원병제나 모병제 가지고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징병제로 바뀐 다음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50여 년. 네. 아 50여 년. 예, 그렇죠. 51년. 70년 이상입니다. 그렇죠. 70년. 네, 제가 50년을 빼고 20여 년. 1951년부터 했으니까. 70년. 50년 6월에 70년. 전쟁이 나고. 자, 그러면 징병제에 반대되는 개념이 모병제죠. 모집한다는 모자. 예. 징병하지 않고 자원자를 모집해서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제도. 그래서 제가 용어도 좀 멋있게 쓰면 더 좋겠다. 지원병제로 바꾸자. 네. 모병제 그래도 뭔가 좀 끌려가는 느낌이 조금은 있거든요. 지원병제. 네. 예. 모병제로 바꾼 미국이 징병제였다가 모병제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월남전 70년대. 때 잠깐 징병제 하다가 네. 이제 모병제로 바꿨죠. 네, 징병제 했던 그 시기에 무하마드 알리가 그걸 거부했다가 저기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도 박탈당했어요. 박탈당하고 예. 그 감옥 갔다 왔죠. 몇 년 동안 예. 군백기라는 게 생겼었죠. 예. 알리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병제로 바뀌었죠. 예. 70년대 예. 초에. 예. 근데 지금 미국이 말이죠. 예. 그 군인 구인난에 시달린다면서요. 예.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지금 들고 있는데 뭐 네. 제일 중요하게는 급여가 충분치 못했을 수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뭐 코로나 시기에 이 대면 모집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그 모집하면서 뭔가 장점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사기를 북돋아주고 이래야 됐을 텐데 그런 점을 못한 것도 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런 군 모집이나 이제 징병에서 공평 공정 예. 이 문제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된다 이런 주장 있잖아요. 네. 근데 정작 여론조사 해보면 한국에서 네. 여론조사 해보면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여성 징병제에 반대한다. 네. 이렇게 한국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왜 이런 결과 나왔다고 보시나요?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인 물론 차별이라고 얘기하면은 좀 안 좋게 들리지만 네. 자기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국가에 봉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여성을 꼭 군대에 데려가야 좋으냐 하는 거는 찬반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지원병제로 하게 되면 바로 그런 문제가 전부 없어집니다. 네. 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너 군대 지원 못해 이렇게 차별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 징병제 조사를 보니까요. 반대가 54.9%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54.9가 반대하고 네. 36.3%가 찬성하고 네. 잘 모르겠다가 8.8% 나왔는데요. 이거는 2023년 7월 6일 네. 리얼미터 자체 조사인데요. 전국 만 18세 이상 5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로서 응답률은 3.3%,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입니다. 무선, 유선, 무작위 생성 포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출산도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남성들은 한 그런 기간을 안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은 바로 출산으로 그런 뭐 병역이라고 얘기하긴 뭐지만 그 이상의 국가 기여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또 그 약간 농담처럼 얘기하기는 두 사람 난 사람은 면제해 주지만 두 사람 못 난 사람은 그게 대략 20개월 되니까 아마 그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원병제로 하면은 그런 논란에서조차도 다 해방된다 이런 네. 얘기죠. 이스라엘 같으면 여자도 다 군대 가야 되는 상태죠. 근데 지원병제가 만일 옳다고 치더라도 말이죠. 그 유승준 입국 비자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가수 유승준. 그 국민정서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정부에서 입국 비자 안 내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그 출입국 정책은 상당한 정도로 재량이 부여돼 있습니다. 네. 미국은 더 심하죠. 보면 우리 어떤 때 보면 출입국 심사하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유승준 건에서는 유승준이 좀 사실 그 무렵에는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네.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를 갈 것처럼 한 다음에 미국에 가가지고는 그냥 안 돌아오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국민적 감정 때문에도 병무청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네. 왜 그러냐면은 그런 식을 허용한다면은 누구도 그런 편법을 많이 쓸 우려가 있다. 네. 이런 그 판단에서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판결 나온 걸 보면은 이미 38세가 넘어가지고 이 국방 병역 의무 자체에서 벗어나는 그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허용 재외 국민으로서 한국에 들어오는 거를 허용해 주자 하는 뭐 그런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거는 나왔지만 다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 청취자 의견 뜨거운데요. 6635님 유일한 분단 국가 인구 감소로 현역병이 모자란데 이래서 면제 저래서 면제해주고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할 일 없고 시간 남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지원병제로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5550님 우리 아들도 현재 8사단 오뚜기 부대에 근무 중입니다. 보편 타당한 형평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귀한 아들입니다. 노력에 대한 보상도 잘 주어져야 값진 시간이 될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8510님 군대는 왜 남자만 가나요? 여자는 다른 대체 복무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모든 논란들을 저는 잠재울 대안으로 지원병제를 하자. 그러면 필요한 인력 규모가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병이 1년에 한 20만 정도 조금 못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 50만 정도의 군인 중에서 옛날에 60만 대군 그러다 50만 대군이 됐습니다. 그중에 부사관하고 장교가 한 20만, 30만 정도가 사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채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적정 인력을 뽑으면 됩니다. 1년에 10몇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지원병제로 하면은 나는 군대가 좋아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기 복무를 원하는 사람도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줄어들게 돼요.
그럼 그 정도의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급여가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1년에 뭐 3천만 원 네. 내지는 4천만 원 이러면 분명히 충원될 거거든요. 지금 이미 얼마 전 신문을 봤더니 병장 기준으로 사병 월급이 내년부터 한 150, 60만 원이 된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아닌데 지금 100만 원이고요. 100만 원 120인데 네, 120이 될 거죠. 자산 형성 지원비 뭐 이런 것들을 합치니까 뭐 이런 거 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실질 임금은 한 160만 원 월 정도까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네요.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2배 정도 더 주면 되는 거죠. 그건 너무 많은데요. 예. 아니 만일 왜냐하면 매겨주고 재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상당 부분을 그냥 모을 수가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지원병제니까 이제 시장에서 수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네. 어쨌든 간 그럼 지금 현재 사병급여 예산이 3조 5천억 정도라고 그래요. 내년에 책정된 거가. 네. 7조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2배 정도로 올려주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 경제 능력 네. 우리의 재정 능력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군대에 가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군대 가면 되는 거죠. 네. 그 대신 좋은 점이 뭐예요? 급여를 많이 받. 특히 저는 이제 이 지원병제가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바로 그래서 형평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 가가지고 급여 조금 받게 되잖아요. 물론 부자도 가지만. 근데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간다 그러면은 급여를 2배, 3배로 받게 돼요. 그럼 네. 어떻게 돼요? 형평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제 취업하기 어려운 시점인데. 말이죠. 그리고 군대에는 다양한 기술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 자체.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기술도 습득할 수 있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한 4, 5년 근무하고 나면은 억대의 자산 형성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빈곤한 층한테 훨씬 좋고 네. 다만 이제 위화감 때문에 그럼 부자 안 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네. 또 저한테 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부자 가게 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해요? 네가 내는 세금에 예를 들어 얼마를 1%를 까줄게. 아니 깐다는 말이 조금 너무 그런데 면제 경감해 줄게 그러면은요. 지금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 이익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몇 조씩 내야 될 건데 매년 몇백억씩 이익 뭐 보게 돼요. 특정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분은 또 나이가 많아서 군대도 안 갈 사람. 그러면 어떻게 일이 일어나냐면은 재벌 아들들이 전부 군대 가겠다고 줄 서게 돼요. 그럼 그것도 그 지원병 스케줄에 따라서 경매에 붙이면 됩니다. 네. 나는 0.5%만 빼줘도 경감해줘도 군대 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은 사람 수준으로 또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부자는 부자대로 줄 설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또 줄 설 거예요. 네. 자, 이런 의견들 많이 들어왔어요.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다 보내야 된다 군대. 저도 아들 군대 보내고 힘들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 남편을 보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징집제를 부활하자고 하면서 했던 아이디어가 실은 군대 멋있는 데다 좀 가가지고 훈련 좀 받게 하자. 그리고 스위스의 징병제가 국민 개병제지만 사실은 약간은 그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오래 복무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훈련하면서 국토 방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우리가 지원병제하고 그런 징집제를 하이브리드라고 그럴까요? 혼합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데 병역 혜택까지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BTS 같은 사람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국가의 신성한 의무를 나눠주듯 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고. 자, 출산을 하고 나면 베네핏을 주든지요. 출산할지 안 할지 모르는 여자는 왜 군대 면제가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했고. 징병제는 예외가 없어야 됩니다. 예외 규정을 두면 결국 힘 있는 자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국방장관께서 하신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태극기를 달고 뛰어서 금메달을 따내면 면제해주고 국가에 더 큰 보탬이 되는 BTS 그들에게 무슨 보답을 줄 건가요? 지금 그들이 한참 꽃피워 국위 선양을 할 시기인데 단절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시기에 활동을 하고 나중에 대체 복무 기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전 그렇다면 우리 아들 군대 안 보냅니다. 결국 상위 1%를 위해서 목숨 걸긴 싫어요.
자, 이게 참 한국적인 네. 반응들이 많이 저는 나와요. 그래서 네. 바로 지원병제로 하게 되면은 네. 그런 억울해 뭐해 하는 문제들이 싹 없어지고 네. 그 대신 이제 지원병제로 가게 됐을 때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네. 예산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네. 결국 부자는 그 예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금 많이 내니까. 네, 많이 내야 되니까. 그래서 형평의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너무 중요해요. 네. 아직 올림픽 금메달은 못 땄지만 그 시기에 연습을 해야지 금메달을 따야 될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병제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자. 그리고 네. 아까 뭐 이제 대체복무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안도 되고 세금으로 낼 수도 있고 너무 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국토방위 과거 전시에는 신성시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숨을 건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같이 평시에 징병제를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하지 말자. 그게 국토방위의 역량을 저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성구 박사는 군필자 하시나요? 예, 저 예비역 일병입니다. 네. 병장까지는 안 되고. 네. 예. 저도 군필자인데. 예. 그러면 징병제 폐지에 찬성하시는 거고. 예. 지원병제로 가자. 지원병제로 가자. 그게 국토방위의 능력을 굉장히 강화한다 이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저출산, 뭐 인구 절벽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네.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성년이 되는 남자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그 징병제를 하지 않으면 국방력이 유지되겠느냐. 네. 왜냐하면 남자 숫자가 줄어드는데 네. 지원자만 받아가지고서는 네. 군인 숫자가 너무 모자라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어요. 결국은 앞으로 부사관 중심제로 가면서 장기 복무자를 늘리는 방향일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이제 이미 현대전의 추세 자체가 또 그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그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네. 이 싸우는 것도 보면은 몇만 명이 가가지고 막 전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실제 보병이 들어가는 거는 시가전들이고 그 전에는 IT라든가 이 드론 같은 거를 통한 아주 요소요소의 폭격 파괴로 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그런 현대전의 추세에 맞게 우리의 병역 체제도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단순히 단기 사병을 늘리는 거는 국토방위 역량 증가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친척으로부터 탱크병을 한 사람으로부터 얘기도 들었는데 탱크병 그러면 좀 간단한 것 같지만 지금의 20개월 복무로는 탱크 부대에 배속되고 나가지고 기술이 좀 습득될 만한 순간에 제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징병제를 가지고 신성한 거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나쁘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만 가지고 국토방위를 하면은 국토방위 역량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미팔군 예. 있잖아요. 예. 한국에 와 있는 예. 팔군들 보면은 이제 모병제로 해서 예. 자기가 자원한 사람들 사병들 보면은 11개월을 기준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11개월 근무하고 돈 모아서 그걸로 이제 칼리지 네. 대학 가고 자기가 돈 모아서 학자금해서 가고 그러면 자기가 희망하면 11개월을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사병은 22개월 하고 인턴 같은 개념이라는 그렇게 돼 거예요. 가서 있더라고요. 하다가 네. 아 나는 군대에 적성이 맞는다. 네. 그러면 부사관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더 오래 근무하고 군대라는 그리고 조직을 이 어쨌든 군대가 전시가 아닐 때는 낭비라고도 볼 수 있는 조직 아닙니까? 네. 전시가 아닐 때는 거기에서 사람을 교육하고 이게 국내의 다른 산업들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국방력이 유지가 될 때 국가에 큰 기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휴전선에 우리 옛날에 휴전선 시차를 가보면 한 20m 간격으로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네. 그것도 두 겹 뭐 이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노크 귀환을 하고 그랬다고 좀 조롱의 대상도 간혹 되긴 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졸면 졸게 되거든요. 졸리면. 그런데 앞으로 거기를 이 CCTV 센서를 통해서 전부 감시를 하는 체제를 잘 갖춰놓는다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그 모션 이런 감시하는 센서 보유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방을 오로지 그냥 이거 신성한 거야 이런 태도로만 해가지고는 국방력이 오히려 약화된다. 네. 어떻게 국토방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생각하고 그 니즈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말이죠. 예. 사병 급여 인상으로 예. 국방비 상당 부분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3조 얼마밖에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게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일본이 국방비 전체로 보면 한국보다 한 2배쯤 되죠. 2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도 경제 규모가 커져가지고 일본은 GDP의 1% 정도를 써서 한 70조 된다고 그러고요. 한국이 이제 60조 가까이 돼가거든요. 60조. 비슷해졌군요. 네. 그런데 일본은 제가 이렇게 통계를 봤더니 네. 60%가 인건비예요. 그 70조 원의 60%가 네. 인건비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국토 방위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리고 걔네는 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전부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 방위를 하다 보니까 교육비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지출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네. 우리는 인건비 비중이 30%가 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실투입되는 자재비라든가 이런 다른 그러니까 인건비를 빼면 일본하고 같아요. 한국이 이미 한국하고 그렇게 됐어요. 국방비가 그렇게 네. 된단 말이죠. 지금 이제 병장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지만 그런 건 다 감당할 수 있다. 그것뿐만이 얘기죠. 아니라 저는 국민 경제적 부담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서영커님이나 전화 가가지고 네. 월급 안 받고 군대 복무를 했지만 기회비용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경제를 생각할 때 늘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공짜로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일했다고 그래서 공짜가 아니거든요. 그 기회비용이 국민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지원병제를 할 때가 국민 경제적 부담이 훨씬 작습니다. 네.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가장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게 방위라든가 나중에 국민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지원병제가 훨씬 싼 방위 시스템인 거죠. 네. 자,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요즘 MZ를 너무 모르네. 돈 많이 줘도 안 가요. 너무 올드한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전 그러면 우라들 군대 안 보냅니다. 결국 상위 1%를 위해서 목숨 걸기 싫어요. 네. 신성한 국방 의무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병역 안 하고 돈 없는 사람 병역하는 것은 불균형적인 사회를 없애야 합니다. 지금 그런가요? 지금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돈 있다고 빼기 어렵죠. 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지원병제로 하면은 그렇게 될 거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결국 이제 퀴즈에 대한 답변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발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원병제로 하게 될 경우에 전쟁 났을 때 자기 목숨 바칠 사람이 있겠냐. 그래서 저는 지원병제를 하더라도 네. 그 스위스나 이런 데처럼 일정 기간의 훈련은 전체 의무로 받게 해가지고 전시 동원 체제는 갖춰야 된다. 네. 이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국토 방위에 대해서 온 국민이 리스펙트하는 네. 이런 그 국민적인 공감대 같은 거. 미국도 가보면 제가 미국에 잠깐 산 적이 있는데 거기 베테랑이 늘 국기 하나 세워놓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리스펙트하는 걸 보고 우리 집에 온 그 미국인 친구도 여기는 베테랑이 사시네요. 뭐 그랬단 말이죠. 그런 국민적인 인식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장관이 얘기한 대로 이게 신성한 의무다 하는 건 필요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현역 군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제주도에 있는 대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줄임말로 제대입니다. 제대. 제주대학을 제대라고 부르는지 저도 잘 몰랐었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자, 제대에 보내주신 분 많고요. 당첨자 중에 이제 뽑아서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9님, 0385님 두 분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성구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었는데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29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2부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9분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처리가 1시간 넘게 안 되다 보니까 뒤쪽으로 지장을 받으면서 정체 길이가 더 길어졌는데요. 영동대교 부근에서 한강대교 부근까지 쭉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건도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에서 마포대교까지 쭉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대교 방면 지하도로 안쪽 1차로 금천나들목에서 성산대교 남단까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점 참고 이동하시고요. 동부간선으로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 났습니다. 이 사고 지점 조심해서 이동하시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사이 정체고요. 이후로 서평택 진출로 부근 공사 때문에 부근에서 1km가량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똘똘한 경제 지식을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김보람 교수의 브랜딩 인사이트. 네, 살만한 세상 2부에서는요. 비즈니스의 핵심, 브랜딩에 대한 인사이트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기업도 소비자도 똑똑해지는 경제 꿀팁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자, 김보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뭐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어느덧 다음 주면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제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 뭐 브랜딩, 마케팅, 컨설팅 일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이 살만한 세상 처음 출연했을 때가 10월 중순쯤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소개드릴 때 12월에 설립할 제가 네이처 리퍼블릭 부사장을 퇴사하고 새로 이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이 이제 12월 달에 법인이 설립되고 1월에 이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살만한 세상에 김보람 교수의 브랜딩 인사이트 이런 코너 생겼어요. 네, 뭐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뭐 네. 한편으로는 어깨가 또 무겁기도 합니다. 네. 요즘 제가 입에 달고 다니는 단어가 사실 브랜딩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마케팅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좀 청취자분들께 인사이트를 남겨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뭐 이런 상품 판매하시는 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 특히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 하고 계신 뭐 제조업, 유통 전문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브랜드를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이커머스 비즈니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듣기에는 말이죠. 브랜드 하면은 그냥 상표 아닌가? 예. 애플 하면 사과 모양, 나이키 하면 그 수시로. 그렇죠. 삼성이면 영어로 이제 삼성 글자. 네. 방탄소년단 하면 이제 방탄 방패. 뭐 이런 거 브랜드 아닌가?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지금 언급하신 것들이 브랜드죠. 그러니까 그런 앵커님이 지금 브랜드 중에서도 로고를 떠올리신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브랜드 이꼴 로고라고 인식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브랜드라는 걸 사실 정의를 미국의 마케팅 협회가 내린 건데 이 정의가 뭐냐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판매자가 경쟁자의 제품하고 좀 구별될 수 있는 의도된 이름이나 기호나 뭐 심볼, 디자인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브랜드의 정의고 저 역시도 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조금 브랜드의 정의를 다르게 내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케팅 협회가 이 브랜드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게 1960년도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때는 브랜드라는 게 이름과 로고 이게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저는 여기에 추가돼야 되는데 뭐가 추가돼야 되냐? 바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네. 어떠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경험이라는 문장을 전 추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경험. 예. 그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너무 전문적이라서 이해하기가 뭐 쉽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어떤 이름이나 심볼이나 색깔 같은 눈에 보여지는 부분, 네. 기표라고 하죠. 이런 외부적인 표현 요소에 좀 의존을 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기의라고 하는 어떤 내부적인 요소
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경험이나 기억 이런 걸 통한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 과거에는 네. 상품을요 목적 구매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목적 구매가 뭐냐면 꼭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의식주랑 관련된 생필품 같은 거. 근데 이 목적 구매에서는 품질하고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하는데 사실상 어떤 회사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향 편준화가 돼서 일반적으로 표준화가 되었어요. 품질이. 네. 그래서 소비자들은 품질보다도 가격을 더 중요하게 따지고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이기려면 마진을 줄여서라도 좀 더 저렴하게 팔고 대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과거엔 그랬죠. 예. 근데 지금 2020년대 지금은 사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제품에 이제는 목적 구매가 아니라 어떠한 가치를 집어넣으면서 브랜드화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품질의 차별화 혹은 디자인의 차별화, 가격을 낮추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제품의 목적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제품의 가치를 소비하는 목적 구매가 아닌 가치 소비의 측면이다. 이렇게 소비 형태가 변화된 거예요. 네, 단순하게 이제 선택하는 단계가 넘어갔군요. 예. 브랜드가 주는 가치를 구매한다. 아, 나 저 회사 제품 괜히 좋아. 아, 좀 고급스러워. 좀 다른 데하고 차별돼.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추구하는 가성비를 따지면서 동시에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가심비를 따진다는 거죠. 가심비? 예. 네. 그러니까 가성비는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가격 대비 성능으로 네. 가격에 비해서 좋은 걸 말하잖아요. 네. 근데 가심비는 이와 달리 심리적 만족도예요. 심리적 만족. 예. 그래서 가격이 좀 더 비싸더라도 제품에 만족을 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 제품을 구매한다기보다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를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더라도 네. 그냥 물이 아니라 조금 더 난 이런 물을 마시는 거야 네. 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 소비고 가치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브랜딩이라는 것이에요. 아, 네. 그러면 뭐 노트북 나 어떤 걸 샀어도 큰 차이가 없는데 네. 난 저 회사 노트북 나 꼭 쓰고 싶었어. 돈 모아가지고 그럼요. 몇 년 뒤에 저거 꼭 살 거야. 그래서 산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실 성능 차이는 별거 없는데 그 뭔가 모르는 그런 가치를 주는 거죠. 마음의 만족감 같은 거.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바로 가치 소비인 거죠. 중요한 소비 트렌드가 됐겠어요. 이제는 가치 소비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할 거야라고 해서 뭐 그린 슈머라는 네.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아예 이제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비건만 찾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비건 슈머라는 표현도 있고요. 네, 식물성 화장품만. 네. 그리고 요새는 특히 뭐 기업의 사회적 활동이라든지 ESG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어떠한 기부를 많이 하는 착한 기업들이 있고 MZ 세대들은 이들을 돈줄 내줘야 된다라는 네. 표현을 쓰면서 어떤 착한 소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뭐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이 있는 이런 캠페인을 기업들이 진행을 하면 거기에 또 많이 사람들이 물건을 구매해주고 예, 그 회사 예, 물건 사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트렌드가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럼 가치를 담아내는 브랜드. 네. 그럼 브랜딩. 예. 브랜드에다 ing 붙여서 브랜딩이라고 하면 이런 브랜드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말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 정확하게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어떠한 고객 경험을 축적해가는 비즈니스다. 네. 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경쟁사랑 다른 차별성으로 브랜드만의 가치를 만드는 행위도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사는 소비자한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어떤 가치를 경험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 모든 행위들이 브랜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브랜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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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딩. 그 마케팅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뭐 맞습니다. 원래는 마케팅이라는 표현만 지난 10수년간 쓰다가 뭐 한 이제 브랜딩이라는 표현이 몇 해 전부터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이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해서 이거는 뭐 해석의 관점과 사람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르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떤 게 더 상위의 개념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마케팅의 범주 안에 브랜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브랜딩의 범주 안에 마케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교집합의 느낌인데 저는 이런 거죠. 브랜딩과 마케팅은 뭐 어떻게 제품을 띄우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그때그때 활용되는 도구이자 뭐 순서이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통 브랜딩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A사의 이제 노트북이다. 네. 아니면 스마트워치다. 예. 뭐 있고 S사의 또 휴대폰 있고 예. 스마트워치 있고 그런데 성능이 예를 들어서 비슷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러면 싼 걸 사야 되는 게 이게 옛날식의 소비 방식이죠. 예. 그럴 그런데 수 있죠. A사가 S사보다 더 이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마음에 들어. 네. 그러면 돈을 더 주더라도 A사 걸 산다. 그렇죠. 라고 했을 때 A사가 브랜딩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게 맞고요. 네. 그 제가 이 마케팅과 브랜딩을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실제 경험을 했었던 사례인데 제가 지난 뭐 8월에 그 백화점에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매장을 둘러보고 있다가 어떤 한 브랜드가 처음 보는 브랜드였는데 이제 그 배너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추석 선물 포장 프리오더 할인 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보니까 가서 보니 9월 달부터 추석을 앞두고 한 달간 동안에는 정가로 파는데 네. 지금 8월 달에 구매를 하면 네. 30%를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제품이 10만 원짜리였다면 7만 원만 내면 지금은 구매를 할 수 있고 네. 나중에 9월 달이 되면 이게 다시 10만 원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추석 때 우리가 뭐 소중한 분들한테 뭐 소고기나 홍삼 이런 거 선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걸 구매를 하면 7만 원에 구매를 하는데 배송이 될 때는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제품이 전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혹해가지고 그 광고를 보고 처음 보는 브랜드의 매장을 들어갔습니다. 네. 매장이 유입됐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어떠한 프로모션이나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보지만 어떤 가격적인 프로모션에 의해서 광고에 의해서 내가 매장으로 유입된 거. 그렇죠. 마케팅. 예. 자, 그래서 제가 매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매장에 계시던 판매사원이 쓱 다가와요. 예. 그래서 고객님 찾으시는 상품 있냐? 뭐 어떤 거 찾으시냐?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네. 선물용이시냐? 뭐 몇 개나 구매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답변을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혹시 만약에 한 10개 정도 네. 구매하신다고 하면 예. 본인이 한 재량으로 이제 한 5% 정도 할인 쿠폰을 넣어드리고 예. 그리고 뭐 상품권 같은 것도 하나 좀 드리겠다라고 네. 저한테 혹할 만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원래는 한 3-4개만 사려고 했는데 네. 그 얘기에 혹해서 10개를 사버렸어요. 그건 마케팅이나 브랜딩이 아니고 세일즈를 그렇죠. 잘한 영업을 잘한 거죠. 정확하십니다. 예.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건 마케팅이고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세일즈예요. 예. 영업인 거죠. 제가 예. 용어를 조금 쉽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브랜딩은 뭐냐? 제가 그래서 매장을 여기 말고도 딱 돌아다니고 있는데 눈에 띄는 하나 익숙한 로고가 눈에 들어옵니다. 네. 예, 백화점을 다니고 있는데 홍삼을 파는 그 한국인삼공사에서 하는 정관땡 있지 않습니까? 그 이미 많이 익숙했고 들어봤고 네. 예, 이미 경험을 해봤는 네. 게 들어와서 보죠. 그게 바로 제가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예. 어떠한 제 머릿속에 기억이나 경험이나 가치를 주는 그 자체가 브랜딩이 된 거고 예. 이것이 브랜딩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떠한 이런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추억, 경험적 기호 체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제품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거죠.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브랜딩은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이미지, 경험 이런 걸 오랫동안 기억하고 좋은 기억을 오랫동안 이제 기억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그게 바로 브랜딩이고 브랜드의 본질인 거죠. 네. 예, 세계적으로 뭐 가장 유명한 브랜드 뭐 사과. 네. 네, 이거를 예로 한번 드려볼게요. 사실 비싼 돈을 주고 이 사과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뭐 PC를 이용해야 한다는 목적보다는 가치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네. 이 제품을 사는 고객들은 그 사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네. 이미지, 네. 그리고 어떠한 미니멀한 세련미, 그 특유의 감성, 이러한 이미지와 가치, 거기에 자신도 동일시 되고 싶어서 소비를 하는 거죠. 네. 즉, 그 브랜드를 같이 소비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 투영된, 동일시된 이미지가 투영된 브랜드를 구매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이죠. 네. 오래된 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네. 자기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수 있지만 예. 새로 시작하는 기업이나 예. 조그맣게 이제 뭐 좀 장사 좀 해볼까. 근데 김보란 교수님이 이제 브랜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멋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것도 고민해야 되네. 근데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고 네. 어떻게 브랜딩해야 될지. 새로 시작한 사람들은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 아닌가.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브랜딩이라고 하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에 하나는 브랜딩 이거는 어떤 좀 뭔가 명품 같은 거, 좀 그렇죠. 고가의 제품들 네. 이런 것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예. 또 하나는 브랜딩이라는 건 우리 같은 영세 상인들이 아니라 정말 어떠한 자본의 규모로 네. 움직이는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해요.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선입견이 있는데 예. 제가 이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싶은 게 앞에 사례 브랜딩이 꼭 명품이나 비싼 것만 되는 거냐라고 네.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브랜드라고 인지되어 있는 걸 보면 커피라고만 예를 들어도 커피 브랜드 중에 비싸고 그런 데도 있지만 저가형 커피를 해가지고 브랜딩화되는 것들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이라는 건 꼭 고가가 아니어도 저가로도 브랜딩이 가능하다라는 네. 거고 그렇다면 그래도 그거는 어떠한 대기업이나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냐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청취자분들이 동네에 있는 네. 어떤 빵집 예. 나는 여기를 한 일주일에 뭐 한 번씩 1, 2주에 꼭 반복해서 해 나의 단골집이야 라고 했다면 그 동네에 있는 빵집조차도 예. 그 동네 상권에서는 이미 브랜딩이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랜딩이라는 건 단순히 어떠한 자본으로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분들 오히려 저는 더더욱 대기업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네. 소기업은 대량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더더욱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딩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죠. 오히려 더. 마케팅보다 브랜딩.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예. 네. 네, 지금 시각 11시 47분인데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고장차 여파가 계속됩니다. 고장차는 1시간 전에 발생했는데요. 한강대교 조금 못 간 곳 1차로 쪽에 화물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 여파로 현재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그 이전 동호대교까지도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반대쪽 하남 쪽으로는 정체가 많이 풀리면서 현재는 여의도 일대와 영동대교 전후 구간으로만 서행되고 있습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는 현재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반대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나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만 밀리고요. 동부간선도로는 이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괜찮고 반대 의정부 쪽으로만 월계 1교부터 상계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쪽으로 도심 쪽으로는 묵동부터 하월고까지 시속 20-30km 안팎 계속됩니다. 교통정보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예. 지금 사업 곧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네네. 그거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이번 사업을 준비하시는 다른 청취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에 사이트가 오픈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브랜딩과 관련된 회사하고 마케팅에 관련된 회사인데 핵심은 그거예요. 사실 이런 마케팅이나 광고 시장이 굉장히 무분별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브랜드사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쓸데없는 광고비와 쓸데없는 마케팅비를 많이 씁니다. 낭비가 많군요. 예. 그래서 사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광고를 하겠다, 마케팅을 하겠다고 돈을 썼는데 돈을 쓴 만큼의 매출로 구매 전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돈만 쓴 것 같다라는 경험 많이들 하실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업계에 있으면서 효율이 나오지 않는 광고, 효율이 나오지 않는 마케팅을 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늘 했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건축과 같아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밟아 나가야 되거든요. 마케팅이나 광고라는 건 예를 들어 앞에 뭐 3단계가 되지 않았는데 17단계라는 마케팅에 돈을 쓰는 건 무의미해요. 그거 어렵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우리가 기틀을 잘 잡지도 않았는데 물건 좀 팔아보겠다고 광고비 쓰고 마케팅비 쓰고 하면 절대 효율도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돈만 낭비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소비용으로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 브랜드를 마케팅 측면보다는 브랜딩을 할 수 있는지 그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어떠한 빌더라는 역할로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브랜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갖추고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 뭐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다. 그러면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리뷰는 어떻게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이 아니라 오히려 커뮤니티라든지 카페라든지 혹은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광고를 보고 상품으로 오는 게 아니라 찐 후기나 이런 것들로 보고 유입이 되게끔 그러니까 노출이나 도달을 통해서 클릭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가닉으로 유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회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브랜딩, 마케팅보다 오히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그럼요. 잘 알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이제 1년도 다 돼가는데요. 한 해 덕담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2023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뭐 내년에 또 우리가 희망찬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몸 잘 챙기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딩 인사이트 김보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다양한 사건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TBS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곡으로 휘트니 휴스턴이 부르는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들으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